반갑습니다. 저간에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두루 감사합니다. 김정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물에 구운 소리를 조금 보태야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이야기는 10월 25일경에 방송되었더라면 시적절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나는 메모를 그렇게 해두었지만 결과적으로 늦어지고 말았거든요. 10월 25일이 바로 독도의 날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독도의 날은 2000년부터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했기에 그날을 기념하기로 했던 거예요. 하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스러운 행태를 보자면 우리가 굳이 특정한 날짜를 기할 까닭조차 없습니다만. 그래요, 작가님.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독도가 저희 땅이라고 생떼를 쓰게 바쁘니까요. 사람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뜻밖의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당한 일들을 우연히 그리 되었다고 보는데, 윤회적 논리로 따지자면 세상사에 우연이란 절대 없고 모든 일이 필연이라 하더군요. 여기서 윤회적 논리를 해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머자라 윤회라는 개념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0자 원고지로 3000여 면이나 되는 장편 소설 윤회를 종이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었거니까요. 어쨌거나 나는 독도 문제와 유별난 인연이 맺어졌기에 그 스토리를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독도에 관한 이 일은 어느 개인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함께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보자는 의미가 되기도 할 거예요. 2008년 7월 14일 후쿠다 내각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보수 우익 진영은 소위 중학교 사회과목 새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다 아주 눈치껏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며 북방의 군일열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빙둘러 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의 문인협회는 즉각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일본 측의 그 교활한 망동에 대해 대처 방안을 논의하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1만여 명의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문인협회 이사회에서는 일단 대일 성명서를 발표해야겠다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문인협회 김영준 이사장이 꼭 집어 나한테 대일 성명서의 집필을 의뢰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응거주춤하거나 협회장의 그러한 청탁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요. 다른 한편 희한하게도 그 며칠 전에 나는 지성의 세밀한 출판사의 김기정 대표로부터 한일관계사 연구회가 1996년에 발행한 독도와 대마도란 책 한 권을 정정받아 막 읽어보려 했었고요. 그리하여 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문인들의 성명서로서 일본은 왜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제명 아래 200자 원고지 20여 매 분량의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원고는 문협 임원 회의의 공식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문협이 발행하는 월간문학에 실렸습니다. 현수연 씨가 그 일부를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한국에게는 불행한 역사적 과거사가 되겠지만 우리보다 1세기가량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 제국주의는 약육 강식이란 식민지적 논리로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을 마구 침탈하고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러 들였다.
그리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체결된 한일 의정서를 통해 조선에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찬탈, 울릉도에 막루를 건설하고 저들의 해군이 독도의 군사적 효용 가치를 주목하게 되면서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겁없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켰던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의 세례를 받으면서 패전국으로 전락했다. 패전국이 되었으면 마땅히 강제로 침탈한 남의 나라 영토를 반환함과 아울러 피해 당사국에 사죄도 하고 배상함이 마땅한 역사적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특유의 교활함으로 철면피한 자세만 견제해오기도 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동남아 각국에서 20여만 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인들의 성적 노예로 삼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들의 피눈물 어린 고발 앞에서도 그 여성들은 돈벌이를 위해 매춘을 일삼았다 하는 식을 태어남을 가장하는 저들의 얼굴이 철면피가 아닌 무슨 말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같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 특히 유태인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죄와 함께 배상은 물론 무한 책임까지 지고 있는 자세와 비교해보라. 동남아 각국에서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온갖 만행을 자행했던 일본이었지만 피해 당사국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시시때때로 망언만행을 일삼아 왔으니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양가죽을 뒤집어 쓰는 이리의 모습이었던 그 양면성만을 여실히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강점했을 그 당시 1905년에 독도가 무인도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삼아 국제법상의 선전법을 자의적으로 주장하려 들기도 하나 그 또한 어불성성임이 분명하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에라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론인 선점권이란 이른바 주인이 없는 영토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2항에서 일본은 한반도 및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기록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궁색한 빌미로 삼아 독도를 침탈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그러한 주장 또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가령 그 조약에서 언급이 안 된 우리의 가파도나 마라도 등에 대해서도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앞에서 나는 독도 문제와 유별난 인연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9월이었어요. 선배 극작가이며 극단 현대극장의 대표이고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도 있었던 김어경 선생이 백민역사연극원을 설립하면서 나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가 융성한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연극원 창립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였기에 나는 예 선생님 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창립 발기인대회에 참가함과 아울러 이후에도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사적 만남 등을 통해 선생이 원하는 짧은 원고들도 써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백민역사연극원의 설립 취지는 올바른 역사극의 요람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좋고 구성원들이 그럴듯해도 맨손으로 어떤 사업을 성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내가 어느 날 김어경 대표에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다 좋은데 스폰서가 있어야 연극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자 김어경 선생은 그 당시에 집권 여당 실세 모 의원과 밀락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기 어려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의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어경 선생은 무슨 일을 만드는 수완이 뛰어나다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었기에 공수표를 남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었고 백민역사연극원의 창립 공연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를 맡기도 했고
그에 따른 작품 집필을 의뢰할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내가 또 주축인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의식을 주제로 삼아야 하기에 새로운 창작극 확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했고, 제1차적 주제는 일제치하의 역사지혜 조명과 우리의 국민의식 고취가 되었습니다. 창립 공연 일정은 2014년 4월 초로 정해졌고 3편의 작품을 연이어 공연하는데 매 작품당 10여일간의 공연을 기준으로 삼으며 공연장은 아르코 예술극장 또는 대학로 예술센터 극장 등으로 정한다는 잠정적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작품을 집필할 작가를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작품 집필을 의뢰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한 다음 일단 계약금을 거래할 텐데 당장은 그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해 나는 최악의 경우 백민역사연극원의 공연 약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을 10분 이해함과 동시에 그 작품들을 다른 단체에서라도 공연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의 극작가를 초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후배 극작가인 최송림과 김태수에 이어 이 사람 김영구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기억에 의하자면 최송림은 종군 위안부 훈할머니의 생애를 다루기로 했고 김태수는 을진늑약과 관련된 무슨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어경 선생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한 독도 수비대를 극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김어경 선생은 방송극작가 김교식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분의 원작 소설 독도 수비대에 대한 각색 성인권을 확보했다는 말까지 나한테 일러주었습니다. 아, 나는 또 북한에서 제작한 독도라는 영화까지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현수연 씨가 그때 내가 작성한 독도 수비대의 각색 의도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실화극적 양식을 고수하며 이 작품의 원작은 김교식 선생이 집필한 실화소설 독도 수비대이다. 부연하자면 이 작품의 내용은 동양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광복 20년에서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방송되기도 했는데 1971년 7, 8월 2개월 동안이었다. 위의 원작을 희곡으로 각색함에 있어 나는 무엇보다 원작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에 따르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의 구성에 있어 갈등, 긴장, 대치 등을 위해 새로운 국적 국면의 설정을 시도하려 들지 않고 주제의식의 부각을 위한 장치도 새로이 마련하려 들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이 작품의 경우라면 원작이 제시하는 사실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담담하게 서술하는 형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작품의 주인공인 홍순칠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50여 명의 울릉도 청년들을 동원, 소위 독도 수비대를 조직해서 일본의 무단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바 있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 당시 독도는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던 우리 국토의 일부였다. 자료에 의하자면 국회의원 진상조사단의 독도 상륙 거부 등에 대한 말썽으로 인해 홍순칠은 1956년 9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불려나온 적도 있었고 1966년 4월에는 독도 수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 되기도 했다. 거듭하는 말이지만 각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원작에 충실하고 나의 주관적 의도 따위를 가능한 한 개입하려 들지 않았던 까닭은 자기적 의도를 멀리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곧이곧대로 묘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수연 씨가 이왕이면 희곡 독도 수비대 줄거리도 한번 읽어봐봐요. 네. 독도 지킴이 홍순칠의 고군분투. 자막에 의해 1956년이 밝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항변하는 홍순칠이 장면 전환 수법에 의해 부산에 떨어진다.
이윽고 그는 문방구에 들어가 징집영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른다. 1953년 3월 1일 울릉도의 도동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뜻밖의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몰려온다. 이미 군복무를 마친 그들에게 새삼스레 징집영장이 떨어졌으니 그들의 불만, 불평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그때 홍순칠이 거기에 나타나서 군수 및 경찰서장 등에게 임명장을 내밀어 보이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도 수비대 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까발킨다. 이른바 독도 수비대의 조직을 끝낸 홍순칠은 부관인 황영문을 데리고 다시 부산 국제시장에 나타난다. 황영문의 해설과 질문 등에 의해 홍순칠이 자기 논밭까지 팔아가면서 독도 수비대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부산에서 그들은 제4부두의 미군 군수물자 하치장에 인접한 양공주촌으로 잔입해 들어간다. 그리고 양공주인 수장과 패기를 유혹, 보초병인 미군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린 다음 미군 군수물자 하치장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류와 실탄들을 빼돌린다. 1953년 3월 26일에 독도의 동쪽 섬에 상륙한 독도 수비대는 산신령님, 해신령님, 그리고 모든 잡신들이여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하고 독도 수호신들에게 신고식을 치른다. 1953년 7월 23일에 독도 수비대가 일본 측 군함인 P9정과 접전을 벌인다. 그러나 저들의 군함이 철선이어서 소총과 기관총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다시 대구로 달려간 홍순칠은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낸 눈살롱의 마담 유연화의 소개로 경상북도 경찰청장인 김종원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박격포 일문을 얻어내기도 한다. 1953년 8월 15일 독도 수비대는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의 시마네갱 인기도 수산 고교생들의 실습선 다이센 마루오를 납포함과 동시에 승선 인원 전부를 강제 하선시킨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순칠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각인시키려 애쓴다. 그랬는데 그 다이센 마루오 사건은 한일 간의 외교적 사건으로 비화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순칠 대장은 독도 수호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 이를테면 서쪽 섬에다 새로운 막사를 건립하기도 하고 김종원 경북 경찰국장의 비호 아래 3명의 무선사 파견이란 행정적 지원까지 받아낸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1954년 10월 22일에는 김종원 경찰국장이 경북 부윤회가 조직한 위문단을 이끌고 느닷없이 독도를 찾아오는데 그날따라 심한 태풍이 엄습한다. 그리하여 무선산 하악도가 김정원의 카메라를 들고 절벽을 내려오다가 추락사를 당하는 참극을 빚기도 한다. 다른 한편 독도가 무인도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밝혀지기도 하는데 독도에는 식수가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 위기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홍순칠의 집념에 의해 샘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던 중 P9정이 선두가 되어 있는 일본 제8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6척과 독도 수비대의 접전이 벌어진다. 그때 독도 수비대는 박격포로 P9정을 명중시켜 저들을 물리치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저들은 그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보도를 일삼으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외교적 분쟁을 일삼으려든다. 결국 독도 사건의 불똥이 중앙청으로 뛰어들게 된 셈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에 군과 경찰 등을 파견한 적이 없었기에 모르는 일이라고만 한다. 그 결과 독도에는 해적단이 존재한다는 뉴스가 방송되기도 한다. 그 무렵에 김정원 경북 경찰국장이 치안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수비대의 존재를 대충 파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독도 수비대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 독도 문제의 해결은 김종원 치안국장이 떠안게 되면서 궁여지책이듯 독도 수비대원들을 경찰관으로 전환시키려 들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윽고 국회의원들이 소위 독도 사건 진상조사단을 결성,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홍순칠은 그들의 상륙을 차단해버린다. 그 결과 홍순칠은 국회 청문회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특별 배려로 수감 28일 만에 풀려난 홍순칠이
독도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대원들에게 징집영장을 위조한 일과 같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독도 수비대 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한다. 그때 대원 일동은 뜻밖에도 누구 맘대로 물러날 수 있느냐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독도 수비대 대장은 홍순칠이다 외침을 반복한다. 줄거리가 무척 자세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어때요? 연극으로 만들면 재밌겠어요? 네, 무척 재밌겠어요. 저는 독도에 홍순칠 씨 같은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공연 기획이 차일피일 밀리기만 하다가 김일경 선생까지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그만 아직까지 공연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려봐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연극 토스카 만들기로 정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